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 사망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홍콩 당국은 오늘부터 3일간 공식 애도 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과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진화 작업이 종료됐지만 수색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이번 화재 참사의 사망자가 128명이고요. 80여 명의 부상자 중에 상당한 수도 지금 위중한 상태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주민 약 200명이 아직 실종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실종자 200명도 사실상은 그 건물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좀 안타까운 심경이긴 합니다. 사실 지금도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고열과 붕괴 위험 때문에 현재에서도 이런 실종자를 찾는 작업도 굉장히 어렵고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그들의 신원이 사실상 화재의 경우에는 굉장히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러한 부상자 중 상당수 그리고 실종자들도 앞으로 좀 사망으로 좀 예견 가능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화재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당국은 이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았고 또 화재 원인이 건물 한 곳의 이 하부 그물망에서 난 불이 스티로폼을 타고 좀 번진 걸로 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타까운 게 그 비계 시설이라든지 스티로폼, 그다음에 일부 주민들이 그 전부터 담배 흡연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 비계 쪽에서 그런 흡연이 나와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을 기존에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실 이러한 외벽 보수 공사 당시에 사실 이 외벽 공사할 때 비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철근 구조로 한국 같은 경우는 진행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나무 비계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러한 화재에 취약하고요. 또 보면은 스티로폼이나 이렇게 원래는 가연성 소재를 옆에 둬서는 안 되는데 그런 소재까지 같이 두면서 화재 이거를 굉장히 키웠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또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건물 같은 경우에 여기가 굉장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건물 구조상도 대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방시설 관리법에 따르면 사실상은 화재 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해서 상시적으로 설치를 해놔야 하는데 이것마저 꺼놨다는 그러한 조금 주의 조치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들도 지적되고 있어서 이 화재가 굉장히 이러한 안전관리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 보입니다. 네, 경찰과 별도로 반부패 조사국도 나섰는데요. 네. 하청업체 관계자 10여 명을 체포해서 이 해당 공사에 부패가 있었는지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화재에 취약한 자재를 사용했다는 게 밝혀지면 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러한 경우에 이게 공사비 아끼기 위해서 사람 인명피해가 굉장히 크게 드러난 거잖아요. 네. 이 경우는 그냥 단순히 뇌물이나 뭐 배임 수재죄를 넘어서서 사실상은 이것은 업무상 이러한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주의무를 해야 하고 이러한 시설물 설치 자재도 굉장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이 부분을 써야 하는데 그 의무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까지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내부에는 사실 한국 법에 따르면 산업안전관리법이라든지 보건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소방관리 그런 주의 의무 같은 걸로 있기 때문에 이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처벌까지도 책임까지도 모두 엄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번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해서 좀 보면 과거에 진행한 공사 현장에서도 안전 위반 혐의로 2건의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전직 직원의 증언을 들어봤을 때에도 이 화재 경보기가 애초에 꺼져 있었고 작업자들이 이 비계 위에서 자주 흡연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현지에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사실로 밝혀지면 이번 참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좀 물을 수 있을까요? 이번 참사의 책임은 아무래도 이거는 중대하게 업무상 주의무를 위반한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실상은 전직에 2건의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상습적이기도 하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고의성을 보다 이러한 2건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건에서도 이런 부분을 조금 너무 간과한 그러한 책임을 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진화 작업이 종료가 됐지만 수색 작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른 사건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한국인 대학생을 가두고 고문 끝에 살해한 사건의 주범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주범 30대 중국 국적자 리광호인데요. 근데 이 붙잡힌 게 대학생 살해가 아닌 캄보디아에서 저지른 또 다른 사건으로 체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장 국내 송환은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사실상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차적으로 이게 범죄 자체도 지금 대학생 살해 사건으로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사실 일차적인 관할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코리안 데스크라고 해서 공조해서 수사 같이 하고는 있지만 바로 송환 조치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심지어 이 리광호가 사실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네. 중국에 오히려 송환 요청이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리광호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궁금한데요. 앞서 국정원은 이 인물이 숨진 한국인 대학생 박모곤의 가족에게 전화를 해서 금전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했다고 밝혔고요. 지난 50여일간 푸놈핀 일대에서 권총을 휴대한 채 도피를 이어가기도 했는데 이번 체포가 정보원들의 제보 덕분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잡힌 그 체포된 곳이 현재 한 새벽 2시였나요? 그 현지의 어떤 식당에서 체포가 됐는데 그 식당에서 한국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 범죄 조직 단체에 이러한 어떤 글로벌한 이러한 범죄 조직 단체를 뿌리 뽑겠다 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지금 공조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의 심각성을 알고 정보원들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제공을 해준 것 같습니다. 네, 앞서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이 앞으로 좀 캄보디아에서 진행될 확률이 큰 거잖아요. 그러면 코리아 전담반이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중국 국적이고 또 범죄는 다른 혐의로 캄보디아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중국이 송환을 요구할 확률도 있고 그럼 우리나라로 돌아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건가요? 네, 사실상은 이제 보통은 이제 범죄 현장 거기에서가 일차 관할이 되긴 하고 또 피의자의 신분이 국적이 만약에 중국이라면 예. 한국에서는 사실상 어렵지만 한국 형법 6조에 따르면 사실 우리가 피해자잖아요. 한국인 대학생이 살해됐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보호주의 원칙이 또 적용이 돼서 한국에도 사실상은 우리가 인도 요청을 한번 해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국제범죄 이렇게 여러 관할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범죄인 인도 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도 원칙상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범죄 인도 조약이 어떻게 체결되어 있는지 보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송환 요청을 한번 해볼 수는 있으나 중국 국적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국적자들 경우에는 불인도도 이런 원칙을 조금 두고 있어서 사실상은 중국으로 송환된 가능성이 크다고 배제하기 어렵지만 예. 사실상은 만약에 한국으로 송환이 안 되더라도 인도 이런 조약들 때문에 그렇더라도 한국에서 피해자 발생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수사하고 그다음 재판을 하더라도 우리의 이러한 심각성을 직접 협조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피해자가 한국인이고 유가족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좀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인도 요청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주에서 40일 넘게 실종됐던 50대 여성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헤어진 연인이었던 50대 남성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을 했는데요. 차량 유기 사실만 인정하고 살해 혐의는 부인해오다가 입장을 바꾼 건데 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인정을 하지 않으면 불리하겠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맨 처음에 이 지금 체포된 이 50대 남성은 사실상은 전 애인이었다고 하는데 사실 어떠한 물증도 없고 심증도 처음에는 없었지만 당시에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참고인 조사에서는 살인을 인정했냐?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뭔가 하나씩 나오니까 그때에도 나 사실은 몰랐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내가 때리긴 했는데 죽이진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번복을 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불리한 자료가 증거가 나올 때마다 입장을 바꾼 건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좀 전에 그 자동차 있죠. SUV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시신이 이제 그 정화조에서 예. 발견된 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이 이제 더 이상 조사를 할 때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어쩌면 양형에도 또 분리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피해자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이런 검색을 하기도 했고 또 도로에 CCTV 위치를 좀 조회하는 등 좀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게 아니냐는 정황들도 드러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범죄인의 그런 어떠한 주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에는 이런 어떤 검색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통 일반인이 검색하기 어려운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 SNS로 어디를 갔을 때 본인 위치가 확인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미리 사전에 이렇게 검색을 했다면 이거는 단순히 어떠한 폭행치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살인을 미리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그러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법원도 이 남성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요.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시신을 유기한 방식을 보고 사이코패스 검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유족들이 이 남성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경찰이 좀 뒤늦게 소환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좀 초동 수사가 미흡했다는 비판도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사실 성인 여성이 실종됐다는 어떤 신고를 받았을 때 네. 이게 단순 가출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범죄에 연루됐는지 그 부분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50대 여성의 딸이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바로 했는데 그리고 이 전 남성이 전 애인이 의심스럽다는 이러한 부분도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나중에 드러난 자료들 보면 어떤 그런 SNS 위치 파악이라든지 검색어 그다음에 어떠한 이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전화 통화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조사를 했었으면 만약에 조금 더 빨리 이런 안타까운 사연을 좀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단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좀 안타까움도 있지만 사실상은 이 부분 초동수사 부실 비판을 이제 예방차원에서 더 간다면 이러한 어떤 실종 신고가 들어왔고 어떠한 범죄 의심 정황 등이 있을 때는 어떠한 더 긴급하고 좀 초동의 수사가 잘 될 수 있는 매뉴얼 개발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이 실종됐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반응이 40여일 동안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주가 지나서 참고인 조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초반에 좀 대응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사건, 사고 소식들 이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